NHL 32번째 팀이자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이 확장 드래프트를 통해 총 30명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팀 로스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시애틀 크라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NHL 2021 신인 드래프트에서 버플로 세이버스가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수비수 오원 파워를 지명했습니다. 팀의 미래를 위한 각 팀의 선택은 누구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년 2개월 280회에 걸쳐 달려온 비하인더넷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변화하게 될 비하인더넷, 그리고 새로운 하키 콘텐츠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8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80회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모여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탠리컵 파이널 종료 후에 약 2주 반 정도 휴식기를 갖고 다시 돌아왔고요. 280회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한 2주 반 정도 한숨 돌리셨나요?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일정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요. 국내 일정이 취소되는 게 또 있었죠? 네, 뭐 국내 일정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뭐 일정들도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싹 다 깨끗하게 일정표를 비워낼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강제 휴가였네요. 네. 그러게요. 저희 279회 거의 그쯤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 있는 국면인데요. 이현숙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전 의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뉴트롤전 튜브 개설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이제 개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뭐 하루 자면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참 재밌게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하루하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NHL 프리시즌이 되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 확장 드래프트와 신인 드래프트 결과를 가지고 280회를 한번 지금부터 꾸며볼까 합니다. 네, 또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자유계약 시장 열리고 그 다음에 KHL 프리시즌 시작하고 쉬는 날이 없을 것 같군요. 오늘 280회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오늘 여러분 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NHL만 감상하시고 바로 끄시거나 뭐 돌아가시면 나중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박힘찬 PD의 중대 발표, 중요한 공지가 있으니까. 중대 발표요? 중대한 발표죠. 6년 2개월 만에 나오는 변화에 대한 중대 발표. 중간에 뭐 중간중간에 변화에 욕심은 있었는데 항상 그렇죠. 매년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훨씬 좋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회 이후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또 감사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에드워드 마님이 과연 볼츠의 3연패가 가능할지 라고 댓글 주셨어요. 2년 연속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한 템파베이 라이트닝인데 3연패 가능성 어떨까 언급을 해주셨네요. N.리님이 7월 10일 댓글 주셨는데 올해는 짧은 시즌이었지만 온더스포츠를 발견해서 더 재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커뮤는 찾아보지도 않고 레딧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북미 커뮤니티만 눈팅했거든요. 매주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네요. 온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 함께 즐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은 나갈 거니까 재미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DH준님 7월 10일 댓글입니다. NHL 신생팀인 시애틀 크라켄의 소식도 계속 전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크라켄의 공동구단주이자 아이스하키 광인 아마존의 새로운 CEO 앤디 제시가 참여하게 되어 저도 관심이 많네요. 저도 마음 많은 구단주. 시애틀 하면 스페이스 니들 타워 그리고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NHL 시애틀 크라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280회 시애틀 크라켄 확장 드래프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크라켄이 어떻게 팀을 꾸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D.H.K님 7월 11일 댓글입니다. 입문 첫 해인 저번 프로배는 짧은 영어로 겨우겨우 정보 알아가면서 힘들게 봤는데 올해는 비하인드넷 덕분에 여러 의견 나눠가면서 편하고 더 재밌게 NHL을 즐긴 것 같네요. 한 시즌 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치열하게 오프 시즌 루머가 터져나오네요. 몇 주 전부터 있던 아이클 언해피라던가 최근 나온 타라센코 언해피 등등. 그 와중에 시애틀 버펄로의 옥포소 딜 루머는 양팀 다 굳이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딜을 하려고 해서 희한하네요. 아일즈는 여러 선수가 FA로 풀리는데 보빌리에, 펠렉, 시지카스, 소로킨까지는 무조건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뉴저지에서 올해 온 둘은 캡 감당이 안 되고 작년에 온 그린은 나이가 좀 걸리고 타라센코 딜 참여 얘기도 돌던데 카드 맞춰주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하간 정규 시즌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오프 시즌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7월 11일에 댓글 주신 거니까 요 시점에서 오프 시즌 뉴스들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시즌 끝난 이후에 오프 시즌 뉴스들에 좀 주목해야 할 시기인데요. 저희가 한 2주 반 만에 280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뉴스, 트레이드, 계약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현숙 기자님이 뭐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요즘 활발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니까 블로그와 또 유튜브 채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주 있는 제한된 시간에서 하려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맨날 해야 됩니다. 맨날 한 2시간 해야 네.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여건 매번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거 다 전달하면 진짜 그 리스트 읽기만 해도 아마 2시간이 모자랄걸요. 지금까지 그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이해를. 네. 그래서 오늘 비하인더넷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확장 드래프트와 신인 드래프트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굵직한 이벤트를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볼게요. 낙현 김님이 두 개 댓글 주셨는데 펜마로는 세인트루이스부터 템파까지 3연속 스탠리컵 크크 솔까 폭동 날만 했지라는 댓글을 연이어 주셨습니다. 템파베이의 펜마론 선수가 개인적으로 3년 연속 컵을 들어올린 경험 언급을 해주셨고 폭동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조금 바로 이해는 못했는데 어쨌든 낙현킴님도 댓글 2개로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밴쿠버 정도가 돼야 그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몬트리올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글쎄요. 그리고 정곤킴님이 7월 23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프라이스와 시애틀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혹시 몬트리올의 프라이스가 시애틀로 옮긴다는 건 아니겠죠? 하셨어요.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가 시애틀 크라켄으로 이적하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죠. 일단 확장 드래프트에서 지명 안 됐고 그 이후에 뭐 무릎 수술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보호 명단에서 풀었죠. 네. 근데 그것도 진짜 몬트리올 웃긴 게 이러니까 몬트리올 맨날 저는 몬트리올의 매니지먼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호기롭게 풀었거든요. 그 보호 명단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 짜투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호 명단에서 호기롭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소식을 시애틀에서 듣고 그 수뇌부 쪽에서 진짜 이 드래프트 하는 거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걔네들 생각은 그겁니다. 이렇게 캡도 높고 최근에 부진했으니까 우리가 풀어도 나는 안 뽑을 거야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시애틀 쪽에서 그 수뇌부 쪽에서도 오케이 사인. 그러니까 뽑아도 괜찮다 사인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애틀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딱 뉴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몬트리올 뉴스를 뿌렸습니다. 이거 부상이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 아마 다 출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딱 패닉 무브가 딱 보였거든요. 다행히 안 뽑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뉴스 나왔어요? 무릎 수술 완치됐고 시즌에 딱 맞춰서 시즌 개막에 맞춰 준비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웃음벨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 몬트리올 지금 하는 게
저는 참 이 몬트리올이 참 재밌어요. 이번에 드래프트 때도 또 한 건 또 나오고. 저는 어쨌든 뭐 시애틀이 최종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저 같으면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그때도 그 확장 드래프트 목 드래프트 때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저 같으면은 무조건 뽑고 캐리 프라이스를 시애틀의 주전 골리로 생각하고 계셨던 이현수 기자님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뭐 시애틀의 뭐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네. 네, 캐리 프라이스에 관한 소식 또 정곤킴님 댓글을 통해서 한번 더 봤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팟빵에 레오 상자님 7월 22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이 바빠 팟캐스트에 소홀했네요. 늘 하키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애틀 크라켄 확장 드래프트 관련 방송도 올라올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시애틀 크라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네요. 오늘 시애틀 크라켄 확장 드래프트 내용이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소개는 모두 마무리했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2021년 7월에 후원해주신 분들 뭐 매달 월말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박힘전 PD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난 7월 8일이었죠. YB성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던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매달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을 하고 주시는 크래쉬님 매달 5,000원씩 후원해 주고 계시고 아스피린 공사님께서도 매달 10,000원씩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후원 기능을 통해서 레츠고 볼츠님께서 10,000원의 후원을 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CBJ19PLD님께서 50,000원 후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YB성님, 크래쉬님, 아스피린 03님, 볼츠 레츠고님 아닌가요? 아 예, 그죠? 맞습니다. 반대죠. 볼츠 레츠고님 그리고 CBJ19PLD님 18일 겁니다. 18. 그러네. 이것도 18.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디부아가 18번이죠. 그 후원할 때는 그 유튜브 아이디나 닉네임이 안 뜨고 본인이 직접 입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레츠고 볼츠 19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총 5분 또 7월에도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과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 댓글 참여도 가능하고 후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 비하인드넷 함께 하시면서 힘을 실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80회 잠시 후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80회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NHL 32번째 팀으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참가하게 되는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였죠. 7월 21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7월 21일에 시애틀 크라켄의 확장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창단 때를 떠올려 보시면 뭐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선수를 뽑는 그 시작, 선수 구성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 확장 드래프트 역시 그 2017년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확장 드래프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예,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고요. 네. 뭐 보호 명단 같은 경우에는 각 팀이 10명의 스케이터를 보호하고 1명의 골리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은 8명의 스케이터를 이제 보호하고 1명의 골리를 보호할 것인지 요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10명을 보호하면은 공격수 7명의 수비수 3명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8명의 스케이터를 보호한다고 선택을 하면은 그냥 뭐 수비수 8명을 보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호 명단을 각 팀들이 작성할 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공격수 7명, 수비수 3명, 골리 1명 이렇게 11명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옵션으로는
공격수 수비수 구분 없이 스케이터 8명에 골리 1명.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9명 보호를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요 명단에는 지난 시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27경기 이상 뛴 선수가 포함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두 시즌을 포함했을 때 54경기 이상을 뛴 공격수 2명, 수비수 1명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런 조건이 그건 이제 달리는군요. 세부 조건이라서 아주 그렇게 뭐 중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냥 큰 줄기는 앞서 말씀드린 10 플러스 1이냐 8 플러스 1이냐 요 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많은 선수를 보호하려면 이제 11명 보호하는 옵션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렇죠. 수비수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하고 싶으면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난하게 대부분 무난하게 갔고 두 팀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템파랑 토론토가 아마 이제 8 플러스 1을 선택한 두 팀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게 한 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냥 대부분 좀 무난하게 선수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동 거부권이나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선수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 무조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보호 명단에서 빼고자 한다면은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수는 일단 자동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의 에릭 존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리 프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선수들의 동의하에 그 보호 명단에서 빠지게 된 거였어요. 네. 그리고 NHL 데뷔 2년차 이내 선수들도 자동으로 보호가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2년 차이.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또 젊고 괜찮은 선수들을 딱 보호 명단에 못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까운 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코필드라든가 뭐 카프리조프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뭐 보호 명단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넣겠지만 그 정도 급의 선수라면. 근데 그런 이제 그 좀 전력의 유출 그런 느낌의 전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 2년 차 선수들도 제외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팀들이 이제 보호 명단을 작성을 하고 시애틀 크라켄이 이제 보호 명단 외의 선수들 중에서 팀별로 한 명씩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제외가 되죠, 여기서? 예, 아무래도 제 생각에 들어가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 정도로 이제 베이거스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예외 그냥 그 이전 창단 직전 창단 팀도 그냥 바로 넣자라고 하면은 아마 만약에 시애틀 이후에 가령 뭐 5년 내에 팀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러면은 시애틀이 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는 직전 그 창단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예 그냥 선발을 할 수 없어요. 네, 시애틀에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선수 유출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애틀도 베이거스에서는 선수를 뽑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 시즌에 이 드래프트 시작하기 전에 막 이런저런 팀이 막 머리 아프게 움직이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좀 이제 다 그러진 않았지만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거스를 제외한 30개 팀이 보호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공개가 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가상 드래프트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나 같으면 이 선수를 이 팀에서 뽑아오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또 뽑을 때 캡을 맞춰야 된다는 또 변수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참 머리를 좀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 뭐 전력도 전력이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 됐을 것 같은데 이현습 기자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나 같으면 이런 선수를 뽑겠다 목 드래프트를 한번 진행을 하셨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실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재밌어요 보면. 이 표정은 뭐죠? 네. 일단 뭐 명단 먼저 볼게요. 예. 시애틀 크라켄 누구를 뽑았는지 포지션 별로 보겠습니다. 골텐더 골리 3명을 뽑았는데 오타와 스너터스의 조이 다코드, 플로리다 팬서스의 크리스 드리거, 워싱턴 캡ιτ얼스의 비테크 바네체크 이렇게 3명을 선발했습니다. 수비수들을 좀 많이 뽑았네요. 보스턴에서 제레미 로종, 버플로의 윌 보건, 디트로이트의 데니스 촐로스키, 몬트리의 케일 플레리, 콜럼버스의 게빈 베이루서, 댈러스의 제이미 올레시액, 미네소타에서 카슨 수시, 세인트루이스의 빈스턴, 애너하임의 헤이든 플레리, 캘거리의 마크 지고다노, 에드먼턴의 아담 라르손, 그리고 LA에서 커티스 맥더미드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뭐 이현수 기자님 예상하셨던 선수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긴 합니다. 예. 예, 뭐 골텐딩이나 수비 쪽에서는. 수비는 좀 느낌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네. 라르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클레프범을 더 낫다고 봤었는데 라르손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이 라르손 아니면은 클레프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했었는데 이제 예. 그냥 라르손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헤이든 플레리 같은 선수도 뭐 나쁘지 않고 빈스 던, 카슨 수시, 올렉시엑 뭐 거의 사실 요 두 팀 둘은 좀 명백한 픽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로종 같은 경우에도 그 클리프턴보다는 로종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공격수 보겠습니다. 템파베이의 야니 구루드, 토론토의 제러드 맥켄, 캐롤라이나의 모건 기키, 뉴저지의 네이선 베스천, 뉴욕 아일랜더스의 조던 에벌리, 필라델피아의 카슨 투어린스키, 피츠버그에서 브랜던 테너브 지명했고 콜로라도의 요나스 돈스코이, 내슈빌의 칼레 에른 크로크, 위니펙의 메이슨 애플턴, 그리고 세너제이의 알렉산드르 트루에, 뉴욕 레인저스의 콜린 블랙웰, 시카고의 존 퀸빌, 이렇게 지명을 한 공격수 상황입니다. 글쎄요. 공격수 쪽에서는 좀 의외의 이름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많죠. 실제로 이현숙 기자님의 예상도 많이 좀 빗나간 포지션이 이쪽인 것 예. 같아요. 많이 빗나갔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좀 큰 틀을 따지면은 이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르드나 베스천이나 그 다음에 저는 테너브랑 그 누구지? 저커 둘 중에 저커를 선택한 이유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테너브도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그랬어요. 그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쪽은 테너브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스코이 조금 의외였고 에른 크로크도 조금은 의외였고 애플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제 애플턴보다는 수비진에 그 드멜루를 뽑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트루에 린드 어쨌든 이런 선수들은 좀 젊은 자원을 좀 그 확충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보고 맥켄도 굉장히 의외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니 구루드, 조던 에벌리, 브랜던 테너브 정도가 거의 예상 범주 아니었나 이현숙 기자님 입장에서는. 에벌리도 조금은 에벌리도 아닙니까? 조금은 그 뭐 저는 에벌리보다는 그냥 그 키퍼 벨로스를 뽑아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루에나 린드 같은 애를 뽑느니 여기서 그냥 그 누구지? 그 벨로스를 뽑는 게 그래서 키우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에벌리를 뽑느니 카슨 투어리스키를 바꿔서 보라체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선수 네. 그 득점원 자원. 네. 베니스타이크는 조금 뭐 베니스타이크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더 좋은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네. 왜 굳이 이렇게 짰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듭니다. 자, 이렇게 총 30명의 선수를 뽑았어요. 일단 지명을 했는데 이현숙 기자님의 일단 반응은 썩 별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그 30명의 명단을 보시고 좀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애틀 매니지먼트가 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핀트를 잘못 그러니까 잡았다. 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나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캡에 이제 굉장히 그 머리가 아파서 좀 뭐 그런 팀들이 많잖아요. 템파라든가. 예. 뭐 토론토도 최근에 굉장히 캡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던 팀이었고.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추후 캡 공간만을 딱 생각한 확정 드래프트에 지명했습니다. 지금 지명 이후에 그러니까 UFA 자원들을 몇 명을 이제 받아들였고 렉시액이라든지 라르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계약을 이미 마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드리거도 계약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100만 달러나 캡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그냥 펑펑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한선 맞추기도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최소 1,000만 달러는 더 써야 됩니다. 시즌 참가를 하려면. 하한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캡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더 비싸고 기량이 좋은 선수를 뽑을 그죠?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러지 않았다. 예, 그런 식으로 뽑았어도 한 1,000만 달러 정도 남길 수 있는 로스터들이 네. 그냥 팬들이 뽑은 로스터만 해도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력까지도 이제 함께 도모를 할 정도의 수준의 팀을 만드는데도 예. 지금 당장 공격진을 보시면 1라인 선수가 없잖아요. 누가 다른 팀에서 1라인으로 뛸 수준의 선수는 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로스터에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FA 때 영입을 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이미 오베치킨 계약했죠. 그다음에 누구냐? 란데스코그는 만약에 900만 달러 막 이렇게 하면 100% 얘는 오버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게 만약에 이 캡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이거 핀트를 잘못 잡았냐 그러면은 캡도 고려를 하고 전력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캡을 고려했어요. 지금처럼 됐어. 근데 전력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못했어요. 그러면 FA 선수들이 향후 이 팀에 가려고 할 겁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가? 내가 이 팀에. 페이커트에서 우승권 팀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올해 어느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림이 나오지만 지금 솔직히 이 정도의 전력으로는 저는 하위권, 중하위권 이상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멤버로는 네.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렵다. 어렵죠. 네, 물론 이제 보신다. 디비전이 좀 약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이게 좋은 성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적이 안 받쳐주는데 아무리 캡이 남고 있다 한들 선수들이 가려고 할까요? 안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페이로 선수를 잡아야 되죠. 예. 그러면 결국 캡 유동성에 해가 끼치게 돼요. 그런 결론을 낳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애틀이 확장 드래프트에서는 핀트를 좀 잘못 잡았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너무 셀러리 캡의 어떤 부담을 좀 덜 가하는 전체적인 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팀 전력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그죠? 현재로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베가스 골든 나이츠 예시를 계속 들지만 베가스 골든 나이츠처럼 컨셉에 딱 맞춰서 선수를 뽑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 데이브 헥스톨 감독의 어떤 그동안의 딱 컬러 나오죠. 스타일을 봤을 때 딱 컬러 나오잖아요. 어중간하죠 다 2, 3라운드 어중간하죠. 근데 헥스톨 필라델피아 감독 때 어떻다고 그랬죠? 어중간하다라고 그랬죠. 특색이 없다. 모든 부분 공격, 수비, 스페셜팀, 골텐딩 다 어디 하나 특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감독 시절에는 딱 그 느낌대로 뽑았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꽤나 실망스러운 드래프트 결과라고 너무 실망스러워. 평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좀 포지션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일단 공격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의외의 픽이 많았던 포지션이 여기다 보니까 공격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 인라인 자원이 사실상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공격진 구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지런한 체커 자원을 뽑아도 너무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라인 수준의 공격수 과잉 분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테너브도 그렇죠. 그다음에 에런 크로크도 2라인 센터로 쓰기엔 조금 그래요. 애플턴, 베스천, 블랙웰, 트워린스키 다 3, 4라인 수준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로스터에 구성하는 선수들이. 근데 그다음 기키도 있죠. 켐빌도 있죠. 다 이런 느낌으로만 뽑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워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보라체크 같은 선수들을 뽑는 방법도 있었고 뭐 방법 자체는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3라인급 선수들만 이렇게 굳이 뽑을 이유는 있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뽑았다면은 이 선수들을 뭐 어느 정도 뭐 트레이드나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1, 2라인을 맡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뭐 그럴 만한 후보가 좀 있습니까? 에벌리, 구르드, 돈스코이, 맥켄 정도? 그것도 좋게 봐도 어느 팀 가도 2라인 수준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거고. 그리고 뒤에 인터뷰한 게 구르드를 1라인 센터로서 기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템파베이 아니구르도. 네. 근데 이 선수는 진짜 최적의 포지션은 3라인이고 베스트는 3라인이고 맥시멈 2라인입니다. 센터. 네. 이 친구를 1라인을 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거 주 득점원으로 구르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에벌리도 사실은 2라인 윙어 정도로 참 이상적인 선수지 1라인 윙어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맥켄 데려오느니 차라리 컴퍼였죠? 아니다. 커풋이었죠? 커풋 데려와가지고 차라리 이런 느낌으로 3라인들은 차라리 이런 애들을 쓰고 커풋이나 그때 컴퍼나 이런 애들을 2, 3라인으로 중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에른 크로크 대신에 1라인 센터로 조앤슨 데려오고 이런 게 훨씬 더 팀 구색이 잘 맞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어린스키 대신에 보라체크 데려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쭉 가면은 훨씬 더 1라인도 이제 보강이 돼요. 왜냐하면 조앤슨 보라체크니까. 예. 게다가 2라인에 구르드랑 에벌리 남아있죠.
그다음 3라인 2라인 윙어로 돈스코이 쓰죠. 그다음에 뭐 보조 윙어로 스커프 쓰죠. 뭐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그 로스트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선수들도 다 2라인급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3, 4라인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FA 시장이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1, 2라인 쪽, 특히 이제 1라인 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1라인 센터 드려요. 윙어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후보군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네. 그게 문제죠. 고민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란데스코그를 만약에 1라인 그걸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란데스코가 콜로라도에서도 지금 그 금액 문제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애틀로 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줘야 되거든요, 돈을. 그렇다고 하면 한 900만 달러를 잡았다고 칩시다. 네. 그게 근데 이 선수는 괜찮은 선수인 분명하지만 진짜 1라인 윙어로서 아주 이상적이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득점 부분을 100% 강화해 줄 수 있는 펀치력을 진짜 확실하게 예를 들면 뭐 보라체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베치킨이라든지 뭐 오베치킨 너무 나갔나? 어쨌든 조금 확실하게 좀 1라인을 이제 펀치력을 더해주고 이 선수는 그 좀 근성 있는 플레이라든지 네트 앞이 들어 그런 부분에서의 골을 좀 많이 완성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에서 1라인에 그 맡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맥키넌과 란타넨의 좀 보조적인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선수도 1라인으로 쓴다고요. 오버페이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지금 남은 게틀레프 쓸 거예요. 36살인데. 크레이치 쓸 겁니까? 35살인데. 1라인 센터로. 스테펀 쓸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요. 그 영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라인 센터들이 다 안 풀려가지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뽑을 선수가 없었다면 근데 있었잖아요. 내슈빌, 조앤슨 같은 애들. 1라인 센터 자원들이 충분히 선택이 가능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공격수의 전력이 좀 횡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듀쉐인 조앤슨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걸렀단 말이에요. 에른 크로크 좋은 선수는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다음 포지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확정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아놓은 이 공격수들 안에서 좀 어떤 새로운 조합이 기대되는 선수들은 좀 있으신가요? 요 선수 같이 한번 한 팀에서 묶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치는 있으십니까? 1, 2라는 없고요. 그나마 조금 재밌을 만한 그 느낌으로 간다면 에른 크로크, 돈스코이, 테너브 요거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꽤 괜찮은 3라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에른 크로크, 돈스코이, 테너브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진짜 공수 양면으로 좀 위협이 되는 느낌의 3라인 느낌. 근데 그것도 3라인 느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수많은 3라인 자원 중에 베스트는 그 선수들로 보시는군요. 돈스코이가 2, 3라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근데 지금은 팀 역할상 2라인 또 수행을 해야 돼요. 좀 공격진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시애틀 크라켄의 좀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시즌 개막 전까지 좀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수비수들 보겠습니다. 아까 수비수들 상당히 꽤 많이 뽑았고, 그래도 수비진 구축은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수비진 저는 오케이입니다. 뭐 수비진 이거는 저는 괜찮게 뽑았다고 봐요. 그다음 뭐 1라인으로 해줄 수 있는 지오다는 뽑았죠. 그다음에 올렉시약이나 수시, 라르손 다 괜찮은 선수들입니다. 중간 자원으로 2라인 수준에서 다들 이제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진의 깊이 자체가 참 좋은. 그리고 수시 선수가 이제 그 수비적으로 좋은 기여를 해줄 수 있고 헤이든 플레이 선수도 이제 투웨이 기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빈스 던도 들어왔죠. 그다음에 올렉시액은 진짜 사이즈 커서 그냥 수비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가 공격 전개 같은 부분도 곧잘하는 선수입니다. 러시 합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라르손보다는 클래프본이 낫다고 봤는데 어쨌든 뭐 라르손을 뽑으면은 뭐 2라인에 좀 보조 자원이나 축 같은 느낌으로 2라인에 좀 축, 1라인에 보조, 지오다노랑 같이 페어를 맞춘다든지 이런 느낌으로는 뭐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400만 달러에 2명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400만 달러에 라르손이랑 올렉식도 460만인가? 그러니까 캡도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괜찮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촐로스키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공격에서의 기대치 같은 부분은 괜찮은 자원입니다. 보건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비진은 저는 요 정도면 꽤 잘 뽑은 편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비수 총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뭐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6명, 많아야 7명일 텐데. 그죠? 이 수비 라인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수비 라인이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오다노, 라르손, 올렉시엑 그리고 수시, 플레리는 쓸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가 던이냐 촐로스키냐 둘 중에 한 명 고를 것 같은데 그래도 던이 조금 더 낫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6명을 가져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결코. 네. 아 그리고 오늘 LA에서 지명한 커티스 맥더미드 선수는 콜로라도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일단 제외됐고. 이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비진은 오케이. 예, 수비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텐더 보겠습니다. 3명 뽑았죠. 조이 다코드, 크리스 드리거, 비테크 바네체크. 뭐 크리스 드리거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이야기가 있었고, 그죠. 확정이었죠 이 선수 네. 사실상. 이제 나머지 두 자리가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연습 기준이 말하던 캐리 와, 프라이스는 나오지 않았고, 다코드는 진짜 1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타와 세너터스 선수예요. 조이 다코드. 와, 이거에 저도 대해서 좀 어떻게 1도 생각이신지도 궁금하고. 1도 생각 못했어요. 1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다코드를 뽑을 거. 골텐더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약하죠. 무지 약하죠. 무지 약하다. 예. 네. 왜 무지 약하냐면 네. 결과적으로 드리거가 지난 시즌에 플로리다에서 꽤 잘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풀 시즌이 아니었잖아요. 23경기. 예. 이거는 샘플이 충분하지 않아요. 56경기 체제에서 23경기 출장했어요. 이건 샘플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망가지거나 물론 뭐 이 스탯 수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요거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2.07에 92.7 이거보다 절대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진짜 풀타임 주전으로서 검증이 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친구가 시애틀 로스터를 봤을 땐 주전이죠. 확정이죠. 나머지 이 3명 중에서는 주전을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네체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워싱턴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세컨드, 서드로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상 때문에 이런 이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꽤 잘했거든요. 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백업으로 뭐 바네체크 정도면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바네체크도 지난 시즌 한때는 거의 뭐 워싱턴의 주전으로 그렇죠. 기용이 됐었는데 예. 플레이오프도 첫 경기 주전이었죠. 네. 근데 부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다코드는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거를 왜 뽑았는지 솔직히 저는 조이 아예 다코드 선수는 오타와 선수니까 예. 뭐 좀 유심히 보셨잖아요. 또 그동안. 별로 유심히 안 봤습니다. 볼 기회가 별로. 있었나요? 별로 8경기밖에 경기 안 안 나와서. 나왔는데 8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도 오타와의 그 약한 골텐딩에서도 경쟁 우위에 섰던 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오타와에 지금 백업도 없었는데 작년에 네. 사실상 근데 거기에서 별로 우위를 서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왜 굳이 그런 친구를 뽑았어야 했나라는 그러니까 서드 골리로도 조이 다코드는 부족하다. 네, 이렇게 봐야 부족합니다. 되겠네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뭔 생각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스를 뽑았으면 프라이스, 드리거, 바네체크 괜찮거든요. 네. 요거는 왜냐하면 주전으로 프라이스, 그다음 백업으로 바네체크 아니야. 드리거. 그리고 만약에 드리거가 좀 부족하다? 그럼 바네체크로 백업 바꾸면 되죠. 이런 플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형제 맞추고 싶어서요? 지금 그 몬트리올에서 플레리 뽑았죠. 또 형제 그 맞추고 싶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FA 시장에 나와 있는 골리들이 필립 그루바워 있죠. 그다음에 페트르 브라제크 있고 투카라스크 있죠. 투카라스크.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있는데. 저기 프레데릭 안데르센. 안데르슨 있죠. 네. 예. 그 정도? 추가 영입은 저는 가능성 없다라고 봐. 골텐딩 쪽은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게 그 FA로 누군가를 데려올 거였으면 3명 이런 조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생각을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백업으로 이 두 명을 네. 그 드리거랑 누구지? 바네체크. 예. 어쨌든 뭐 드리거랑 바네체크가 주축으로 시즌을 가야 된다는 그죠? 지금 계산이 섭니다. 둘 다 풀 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그거 없습니다. 람데스코그 지금 재계약 소식이 나왔거든요. 콜로라도 지금요? 시애틀 이제 없습니다. 콜로라도 아무도 없어요. 재계약 란데스코그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인라인 지금 뉴스 득점이고 떴습니다. FA 득점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일단 뭐 공격진에 이어서 골텐딩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렇게 계속 드는 생각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거든요. 그죠? 네. 안 뽑은 선수들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생각이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캡에만 진짜 1년을 담은 픽이죠.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있고 진짜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기키, 에른 크로크, 피트릭, 돈스코이, 맥켄, 피트릭 받아서 4라운드로 바꿨죠. 이것도 그 트레이드하면서 그 캘거리에 트레이드하면서. 근데 피트릭 그렇게 바꾸느니 피셔를 뽑아가지고 조금 더 어린 자원이고 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뽑았다면은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4라운드로 끝났을까요? 저는 더 높게 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에서 빈 대신에 기키를 뽑았죠. 근데 제이크 빈 뭐랑 트레이드 되신지 아십니까? 2라운드랑 트레이드가 됐어요. 뭐 지금 뭐 좋은 점수를 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전 돈스코이도 괜찮은데 돈스코이보다는 컴팡 낫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콜로라도에서요. 네. 뭐 더 다양한 그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맥켄, 커프 거르고 맥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시즌 개막 때까지 이 로스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요. 캡도 지금 충분하고 뭐 트레이드 가능하고. 근데 지금 썩 그 트레이드 소식이 활발하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답한 게 지명 별로 안 좋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픽 관련 트레이드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그 확장 드래프트를 할 때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이제 돌이켜 보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드래프트 때만 10건의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드래프트와 동시에. 너 우리 얘 뽑을 거니까 뭐 얘 뺏기고 싶지 않으면은 내놔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딜을 해야 되거든요. 시애틀 그런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근데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예시를 들면은 뉴욕 레인저스가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 권리를 받아왔죠. 6라운드를 주고. 근데 아직 그 보호명단 평범을 안 시켰거든요.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뽑아야 돼요. 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뽑으면 상대방의 선수 한 명을 가져오는 거죠. 계약을 해도 괜찮고요. 솔직히 구드로 정도면. 그 정도 지금 레인저스 규모로 계약을 해도 괜찮고 계약을 안 할 거면은 그냥 구드로 뽑을 거니까 준비돼 있지. 이런 느낌으로 카드 활용이 되니까. 되니까. 그죠? 레인저스랑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 5라운드나 6라운드라도 뭐 하나 받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런 것도 안 해요. 너무 착한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었고 이런 중간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자산 관리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뭔가 드래프트를 잘했냐고 하면 솔직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딱 드래프트에 딱 느낌에는 좀 FA 시장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겨냥을 한 느낌으로 선수를 뽑았다고 진짜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1라인 공격수만 좀 보강이 되면은 어쨌든 2, 3라인은 어떻게 때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그런 자원도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란가. 예. 트레이드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자원들은 지금 썩 마땅치 않아 보이고 방법 트레이드밖에 없는데 지금. 트레이드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글쎄요. 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시애틀도 답답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그 확장 드래프트의 기대치라면 아무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이런 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팀이 하나 생겼구나. 그냥 반가운 소식이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최하위권을 예상하는 게 쉬운 상황이다 보니 신생팀이고. 근데 하필이면 직전 팀 어디였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첫 해에 스탠리컵 결승을 가버린 이런 이상한 팀이 하나 딱 나오는 바람에 이건 미국 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팀일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이게 참 더 머리가 아픈 거죠.
뭐 시애틀 크라켄이 일단 첫 시즌에 뭐 성적에 대한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상당히 좀 대비되는 많이 대비되죠. 그런 좀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시작이니까 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예. 네. 진짜 좋게 또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성공을 생각하지 않게 좀 멀리 보는 느낌으로 네.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의 확장 드래프트 오늘 이렇게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시애틀 크라켄의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또 시애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80회 잠시 후에는 2021 NHL 신인 드래프트 또 정리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80회 이번 소식은 NHL 2021 신인 드래프트 소식입니다. 시애틀 크라켄의 확장 드래프트가 끝난 직후에 이틀 뒤였죠. 현지 시각으로 7월 23일 금요일에 올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진행이 있었고 뭐 다음날 2라운드 이후 지명까지 진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 팀들이 또 미래를 위해서 또 한 명씩 선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한 해 NHL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이 신인 드래프트도 꽤 주목을 받는 큰 이슈죠. 예. 네. 올해도 뭐 많은 유망주들이 드래프트 전부터 뭐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늘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일단 1라운드 위주로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을 위주로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사실 그냥 1라운드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선수 NHL은 7라운드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아직 제가 다 못 봤습니다. 200 몇십 명이 선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막 세세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훑기는 또 이제 너무 또 분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메인 DC라고 할 수 있는 1라운드의 좀 주요 픽들 그런 느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일단 1, 2, 3순위 선수들은 다 들어가고 생각보다 낮은 순위에 뽑힌 애들이라든가 이런 이쪽 눈에 띄는 픽 같은 거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일단 11순위 지명권 박탈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애리조나를 제외한 다른 팀들이 이제 1라운드 선택권이 있었고 근데 뭐 어쨌든 애리조나 그렇다고 1라운드 지명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뒤에 이제 트레이드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명 자체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제 1라운드 지명 선수 중에 10명 정도 이제 주요 선수 좀 이현숙 기자님이 소개도 좀 드리고 좀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그냥 살펴볼까 해요.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뭐 얘가 몇 순위 정도에 뽑히겠다. 그거랑 비슷하게 들어간 친구들은 이름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그 3순위 이하에 좀 이름이 이제 쭉쭉 언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뭐 항상 그렇지만 꽤 다양하게 뽑히죠. 캐나다 89명, 미국 45명, 러시아 29명, 스웨덴 23명, 핀란드 16명, 체코 8명, 벨라루스 3명, 그다음 독일 3명, 스위스 3명, 카자흐스탄 1명, 노르웨이 1명, 슬로바키아 1명, 우크라이나 1명 이렇게 뽑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이제 뭐 거의 사실 요즘에는 좀 확실히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1명밖에 그렇습니다. 없네요. 그렇군요. 첫 번째 선수 일단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버펄로 세이버스의 지명을 받은 오원 파워 선수입니다. 이 선수부터 한번 볼게요. 뭐 애당초에 뭐 1순위 지명이 가장 뭐 유력했고 많이 뭐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예. 수비수 오원 파워 선수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지난 시즌을 보냈고요. 이제 그 미시건 대학교는 미시건 주립대랑 미시건 대학교랑 이제 구분이 되죠. 네. 미시건 스테이트랑 이제 미시건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 출신이고요. 울버린스. 그리고 지난 시즌 26경기에 3골 13어시스트를 했고 월드 챔피언십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됐었던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장신이거든요. 195에 97kg. 이제 신체적인 근데
재밌는 게 이 선수가 신체적인 조건에서 아주 특장점을 보이는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수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선수고요. 예. 스케이팅 굉장히 뛰어나고 공격 전개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수비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팀의 축으로 어떻게 뭐 1라인에 달린 2라인의 파워 이런 느낌으로 당장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수 같은 부분에서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막 실수나 이런 부분이 또 많지도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제 버펄러 앞으로의 좀 축으로 될 만한 선수로서 잘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버펄러가 지금 보시면 오프 시즌에 좀 주축, 그동안 좀 주축 선수들이라고 했던 선수들을 좀 덜어내려고 많이 해요. 라인하트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더 있었는데, 리스톨라인도 보냈죠. 이제 이런 선수를 이제 쭉쭉 보내면 조금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전에 그 한 2010년대 중반에 뽑았던 그 선수들의 시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좀 핵심 축으로 달린 파워 뭐 이런 선수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버펄로 세이버스가 또 1라운드 1순위 픽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수비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우원 파워 선수의 어떤 성장 기대치는 좀 어느 정도 보세요? 좀 달린 선수와 비교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고. 1라인이죠. 1라인 수비수죠. 좀 앞서 말씀드린 좀 공격 부분에서 좀 그렇다고 완전히 공격적인 수비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1라인에 완전히 핵심으로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달린 선수랑 같이 조합을 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두 선수를 좀 분리를 시켜서 좀 각 라인의 축으로, 그리고 시간 자체는 두 라인을 동일하게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1라인 두 개가 나온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버펄로 입장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파워 정도의 이제 그 잠재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해내기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순위 버펄로 세이버스의 우원 파워 선수였습니다. 다음 선수는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은 시애틀 크라켄의 매쉬 버니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센터인데 시애틀로서 이제 첫 신인 선수 지명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도 이제 같은 미시건 대학교 출신입니다. 24경기에서 10골 14어시스트를 올린 자원이고, 지난해 언더 20 미국 국가대표팀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도 이 선수가 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센터로서 정말 좀 많은 부분을 높은 레벨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센터, 사실은 이 친구는 센터가 갖춰야 될 덕목을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면한 체킹 활동력 있고, 플레이메이킹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 앞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려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센터의 그런 갖춰야 될 그런 덕목 같은 부분, 그러니까 센터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력 같은 부분도 중요하고, 그 수비적인 경기력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버니어스의 버니어스의 지명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장차 1라인, 2라인 정도 센터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애틀 입장에서. 네. 장차.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죠. 당장 1라인 센터 필요한데 지금 시애틀. 그죠. 지금 당장 18살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이제 NHL 레벨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잘하는 뭐 지그레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이제서야 겨우 뭔가 애너하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 18살에 대학 1년 간 마친 이런 선수에게 너무 많은 걸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장차 1, 2라인 좀 센터의 좀 축으로서 쓸 수 있는 자원 자체는 이제 지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전체 3순위 애너하임 덕스에 지명된 메이슨 맥테비시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센터인데요. 뭐 3순위 상당히 고순위 지명된 선수예요. 예,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스위스에서 또 뛰었고, 언더 18에서 이제 그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서도 선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는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슛이라든지 시야가 좋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 같은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좋은 이런 느낌이 있는 센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먹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는 거죠, 맥테비시가.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장신인데 생각보다 188cm, 94kg, 그러니까 체격 조건이 꽤 좋은 편이죠. 근데 네.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친구. 그래서 좀 스케이팅에서 만약에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라인 센터 같은 부분으로도 이제 생각해봄직한 자원이긴 해요. 근데 1라인 센터 좀 오는 게 뭐 지그레스나 뭐 이런 좀 젊은 애너하임에 좀 좋은 센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이팅이 좀 보완이 되면 1, 2 라인 센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잠재치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보완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윙어로서 슛 같은 부분이라든지 플레이메이킹이 좀 특화된 윙어 같은 느낌으로 많이 기용이 되겠죠. 네. 지금 버니어스와 맥테비시 둘 다 이제 센터 선수들이 2, 3순위에 지명이 됐는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실체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해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애너하임의 현재 이 선수 구성상으로 봤을 때 맥테비시가 합류하게 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어떠세요? 이 애너하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니어스가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맥테비시가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만약에 버니어스가 남아 있었다면 버니어스가 남아 있었다면 저는 굳이 이제 맥테비시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굳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케이팅에 좀 약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센터로서 100% 기용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너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센터 버니어스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은 사실 뭐 버니어스를 선택하는 게 맞죠. 네, 그 기대치 같은 부분을 예.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래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 또 남아 있었다면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맥테비시보다는 버니어스가 좀 더 높은 평가를 현재로선 받고 있는. 네, 뭐 또 젊은 선수, 봐야겠군요. 예, 지금 뭐 젊은 센터 괜찮은 샘 스틸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막심 콤투아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터 자원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트로이 테리 같은 선수도 뭐 센터를 볼 수는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좀 그 지그레스도 이 팀이지 않았나? 그죠? 트레버 지그레스 선수도 이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젊은 센터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니어스도 빠졌으니까 맥테비시를 가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윙으로서의 좀 더 기대치가 또 있으니까 슈팅이나 그 플레이메이킹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만약에 버니어스가 남아 있었다면 저 같은 버니어스를 뽑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전체 7순위 세너제이 샤크스에 지명을 받은 빌리암 에클룬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레프트 윙으로 일단 포지션이 나와 있네요. 예. 에클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순위에 뽑힐 수 있었던 자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7순위가 조금 아쉬운 순위다. 예, 한 5순위 안에도 가능성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조금 내려왔죠. 그 순위가. 그래서 세너제이가 좀 아주 기분 좋게 좀 선발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SHL에 유르고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18살 시즌을 성인 무대에서 보냈다는 거죠. SHL에서. 이 선수 이제 스웨덴 출신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경기에서 11골 12어시스트를 했는데 이 굉장히 괜찮은 수치입니다. EHT에도 이거 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워낙 이제 스케이팅이 뛰어난 선수고 이 친구가 이제 스피드를 살린 플레이를 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어도 그 스피드를 살려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에클룬드는 이게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격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굳이 이제 왜 떨어졌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장이 178밖에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키가 작고 체구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다른 우위에 서지 못하는 선수들이라도 어느 정도 활약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8이면 좀 작은 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순위가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탑5, 탑3까지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장 기대치가 진짜 큰 자원을 세너제이가 잘 주워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에릭 칼손 선수가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이 선수의 이제 합류를 좀 반겨주는 그런 또 그 재밌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7순위 순번으로 빌리암 에클룬드를 잡을 수 있었던 세너제이로서는 뭐 만족스러운 1라운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전체 10순위 오타와 세너터스의 타일러 부시의 선수입니다. 아이고, 왜 한숨이죠? 똑똑하죠. 타일러 부시의 라이트 윙입니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선수를 10순위에 뽑아야 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 그 US NTDP 그러니까 미국 이제 국가 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이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요런 그 NTDP에서 좀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 선수도 이제 작년 이쪽에서 이제 뛰었는데 저는 왜 이 선수를 10순위에 지명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높습니까? 예, 너무 높아요. 신체적인 조건을 살릴 플레이. 근데 늘 잘하긴 해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플레이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신경도 잘 끌고 그러니까 좀 에너지 윙어 같은 부분에서의 기대치도 있습니다. 근데 신체적인 조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185에 93kg. 사실 막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의 플레이 능한 친구가 NHL에서도 피지컬에 능하게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의 그 한계치 같은 부분을 첫 번째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는 아무리 봐도 성장 기대치의 맥시멈이 바텀 6입니다. 바텀 6. 그러니까 3, 4 라인 윙어 네. 자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10순위에 뽑는다고요. 아니 간만에 슈티슬레 뽑아가지고 좀 잘 뽑았다 했는데 지나요. 최근에 뭐 갑자기. 오타와 선수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갑자기 올해 또 이런 짓을 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음. 확실한 거는 이 친구의 선택지는 진짜 위험한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요런 스타일에서도 성공한 선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워싱턴 캐피털스의 톰 윌슨 같은 친구. 그러니까 맥시멈 기대치는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스케이팅이 좋은 선수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타와가 옛날에 그 마크 스톤 선수 스케이팅 약점이 있는데 잘 지명을 해가지고 잘 키워낸 거 생각을 해보면은 기대치 자체인데 굳이 이 친구를 뽑을 거면 10순위에 뽑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2라운드에도 남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다. 뭔 생각인가. 오타와 선수의 팬으로서 봤을 때 10순위는 오버다. 네, 딱 그거. 타일러 부시의 선수에 대한 평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래. 이 선수가 그 지금 NHL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브라이언 부시의 선수 아들입니다. 아, 그 골리 출신의 옛날에 필라델피아에서도 네. 오래 활약을 해가지고 네.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애널리시스도 그 경기 중에 그 아이스 레벨에 딱 서가지고 이런저런 분석을 던져주시는 분인데 그분 괜찮거든요. 뭔가 줄이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지금 피에르 맥과이어도 막 갑자기 좋은 자리를 주고 그걸 이제 오타와가 지금 영입을 하고 그 영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NBC에 줄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KHL 아방가르트의 우승을 이끌었던 레이드 부시의 선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갑자기 레이드 부시에도 떠오르네요. 예, 그 같은 부시에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부시에도 좀 재밌는 게 그 부시에라는 이름이 이제 결과적으로 좀 프랑스계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름도 읽기에 따라서 영어식으로 그냥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많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 지금 뉴저지에 뛰고 있는 윌 부처 선수 있잖아요. 윌 그 부처. 선수, 예, 그 선수 그 부처라고. 선수는 부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 친구가 만약에 그 프랑스계 그게 남아 있어서 요걸 살린다고 하면은 부시에라고 읽는 애들이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방가르트의 그 선수도 부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뒤에 네. 보니까. 그래서 뒤에 정정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관계가 없고 그 아들이다. 브라이언 부시 아들이다. 전 골리 출신의. 근데 왜 10순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위험한 지명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17순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지명을 받은 센터 제커리 볼둑 선수입니다. 제커리 볼둑. 제커리 볼둑 선수는 조금 더 낮게 이제 그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좀 높게 지명이 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공격 기대치 자체는 있는 선수입니다. 스케이팅이라든지 스틱 핸들링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공격의 기대치 자체는 참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QMJHL을 리무스키 오세아닉 팀에서 이제 27경기 10골 19어시스트를 올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격 부분의 기대치는 있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피지컬한 플레이에 능한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 여부 같은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순위 중반 언저리쯤 뽑힐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좀 빠르게 지명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그 탤런트 풀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수들의 그런 부분에서 좀 득점형 자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뭐 장단점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선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또 이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도 싶군요. 다음 선수 넘어갈게요. 20순위 미네소타 와일드의 지명을 받은 예스페리 발스테드트 선수입니다. 예. 지금 골리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 지명을 받은 선수인가요? 아니 두 번째 순위일 겁니다. 위쪽에 한 명 더 있나요? 예, 그 캐나다 출신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 더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20순위. 굉장히 골리로서는 두 번째 순위. 예, 굉장히 세바스티안 코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코사. 맞네. 요 다음 네. 으로 지명. 어쨌든 20순위면 골리 수준에서 꽤 높게 지명이 된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높은 순위에 이 선수가 그러니까 첫 기대치 자체는 제일 먼저 지명될 거다라는 골리 중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의외로 조금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퍽의 향방, 그러니까 퍽이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향방을 쫓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고 크리스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골입니다. 그러니까 좀 잔동작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선수의 약점 같은 경우에 좀 트리키한 세이브, 그러니까 막 반대쪽으로 미끄러져서 하는 그런 세이브 같은 경우는 가끔 잘할 때가 있는데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직까지 보완점 자체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키 자체는 191에 96kg니까 최근에 이제 선호하는 장신 골리 선호하는 딱 요 스타일 자체는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골리라고 보고요.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룰레오에서 22경기나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예.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캐퀘넨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보험이 되는 자원으로 발스테드트 선수를 뽑은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높은 순위의 지명을 받은 골린 세바스티안 코사 선수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뭐 어떠세요? 코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 프로필을 아주 상세하게 열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가 사이즈는 더 커요. 코사 선수가 197에 96kg인데 확실히 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사이즈 신체 조건이 좀 많이 유리하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 최근에 또 NHL이 큰 골리들을 또 굉장히 선호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선수들을 많이 뽑는데 뭐 요 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뭐 리바운드에서의 그런 그 리커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골리긴 한데 그냥 좀 취향 차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좀 더 이제 그 플레이 리딩이 좋은 골리를 뽑을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그 발드스테트 같은 선수는 좀 퍽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크리스에서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코사 선수는 스타일 자체가 좀 과감한 스타일이거든요. 예. 과감한 세이브 같은 부분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팀이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하는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라운드 지명권 미네소타는 골리 보강을 택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순위 전체 21순위 지명 선수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의 라이트윙 파비안 리셀 선수입니다. 파비안 리셀 선수도 더 높은 순위에 뽑힐 수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스케이팅이 뛰어난 자원이고 그리고 스케이팅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좀 이제 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에클론드 선수랑 약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조금은 이제 리셀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 내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얼마나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기대치 자체가. 그리고 이 선수도 룰레오에서 작년에 이제 SHL에서 시즌 소화를 했는데 26경기 2골 1어시스트.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썩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8살에 요 정도 한 거면 잘한 겁니다. SHL에서. 네. 요 정도 한 거면은 꽤 잘한 축에 속하는데 어쨌든 요 선수도 신체 조건도 뭐 179에 78이니까 아주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좀 더 이제 에클룬드 선수랑 다르게 또 기복 같은 부분도 좀 크게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낮게 뽑힌 것 같습니다. 뭐 신체 조건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뭐 스케이팅이 좋다고 하셨고 뭐 좀 활동량이나 좀 스피드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인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좀 부합하는 자원임은 맞아요. 네. 자 이제 두 선수 더 살펴볼 텐데요. 전체 31순위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는 수비수 로건 마일로를 선택했습니다. 요게 굉장히 로건 마일로 논란을 많이 나왔죠. 논란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조금 소개를 드리면 네. 장신 수비수고 피지컬 같은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또 체격 조건도 191cm에 97kg면 꽤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스웨덴에서 뛰는데 그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고를 예, 사생활에서 좀 문제를 어. 폭행 같은 건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경기 외적으로. 예, 네. 좀 궁금하시면 이 부분 좀 찾아보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드래프트 안 나가겠다고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그런 부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몬트리올 개의치 않고 그냥 얘를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좋은 선수를 우리는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비슷한 짓을 했다가 작년에 그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당한 팀 있죠 올해. 애리조나 카이어즈. 네. 그러면 몬트리올 지명 후에 이 선수 본인의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후에는 막 그런 뭐 징계는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그 정도로 이 선수가 뭐 유망주인가요? 문제는 뭐 그거죠. 그게 문제죠. 진짜 괜찮은 수준이라서 막 진짜 이 정도의 수준을 뽑아서 괜찮냐고 하면 솔직히 그 정도 실력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2라운드 중반이라든지 하순위에 뽑히는 정도의 그 수준, 그러니까 그런 전망치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빨리 뽑혔어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이 굳이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또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을 때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해서 그 실수에 죄 자체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좀 유예를 두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뭐 보이노프 예시처럼 아예 뭐 못 들어올 놈 취급하고 막 이런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말로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철회를 한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몬트리올 굳이 이 친구를 지명을 했어야 됐나? 네.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몬트리올이 참 이게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이현숙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 알 수 없는 몬트리올의 행보 중에 또 하나가 또 이어지네요. 요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캐리 프라이스 그 패닉 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글쎄요, 일단 뭐 지명은 했는데 로건 마일로 선수가 이제 뭐 실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겠네요. 예. 일단 뭐 이거 잘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선수 굳이 지금 뽑았는데 뭐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서는 뒤에 그때 이제 애리조나 학폭 관련 선수를 뽑았다가 박탈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그 미리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리조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박탈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몬트리올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요거 이제 뭐 추후에 어떻게 좀 사건이 종결될지 뭐 이미 종결났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뽑을 때, 이 선수를 뽑을 때.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선수만 남았네요. 전체 32순위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지명을 받은 수비수 놀런 앨런 선수입니다. 예. 앨런 선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원은 분명을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스케이팅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진 수비수이기 때문에 요런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도 좀 이제 그 많이 일찍 지명된 선수입니다. 네. 그 기대치보다 좀 많이 일찍 지명. 어떻게 보면 이 선수 3라운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지명을 했습니다. 굳이 이 선수를 또 1라운드를, 사실 2라운드에 가까운 픽이지만 굳이 이랬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뒤에 가서 들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그 또 이제 뭐 말씀 못 드린 선수 중에 2라운드에 니키타 치브리코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러시아 선수죠? 예, 그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작년에 또 뛰었던 선수인데, 요 선수는 기대치가 거의 한 15순위, 14순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2라운드에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런 선수 좀 다크호스로 충분히 뽑으라는 선수. 지난해 드래프트 보면 러시아 선수들이 1라운드 생각보다 좀 높은 순위 지명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드래프트는 러시아 선수들이 그렇게 상위 지명에는 없어요. 예, 올해는 2라운드에 많습니다. 2라운드에 6명이나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그 굉장히 그 이슈를 낳았던 구슬리스토프.
또 7라운드에 뽑혔습니다. 7라운드요. 예. 그 저기 KHL에서 최연소 해트트릭을 했던. 그렇습니다. 세베르스탈. 예. 저희 이제 방송 유심하게 들으시는 예.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7라운드. 이 선수도 그러니까 7라운드에 이런 다크호스 뽑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예. 셰인 도원 아들 뽑지 말고 7라운드에 이런 애를 뽑으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답답한 이야기 또 한마디 하는데 또 자기 아들 뽑았다고 막 좋다고 박수를 치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까는 느낌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자원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NHL 드래프트를 쭉 보시면 한 6라운드 7라운드 때부터는 그냥 적당히 지명한 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애리조나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좀 그래요. 네, 네. 자, 32순위 시카고의 놀론 앨런 선수까지 이렇게 1라운드 지명 선수 가운데 좀 눈여겨볼 자원들 생각보다 조금 낮은 순위 혹은 네. 생각보다 혹은 높은 순위 지명을 받은 특색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 외에도 2라운드 이후에도 좀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진짜 많죠. 각 팀의 선택을 받았고요. 뭐 키르사노프 네. 선수 같은 친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사포노프 2라운드 이후에서 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아크바르스의 사포노프 작년에 굉장히 큰 선수 실책으로 팀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포노프도 이번에 뭐 지명이 됐고 비티아즈의 바르다코프 지명이 됐고요. 예. 구슬리스토프 말씀을 드렸고 뭐 전반적으로 러시아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중하위 라운드에는 좀 많이 뽑힌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스베치코프 선수는 딱 그 기대치 딱 거의 그 수준에 뽑힌 느낌이고 예. 체이카 그다음에 치브리코프가 진짜 2라운드에 내려올 줄 몰랐는데 근데 치브리코프도 신체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그리고 좀 스카 있으면 또 당장 넘어올 가능성은 적잖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좀 낮게 뽑은 것 같은데 저는 위니펙이 이번 오프 시즌에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니펙 제츠. 예. 팬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 뭐 아무래도 뭐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지명 선수가 나오는 게 러시아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캐나다,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이제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던 이제 CHL 리그도 있었고. 그다음에 SHL도 거의 그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KHL에서 뛰었던 자원들은 어쨌든 풀 시즌을 성인 무대에서 한 시즌을 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좀 마지막에 좀 러시아 선수들 몇 명 언급을 드린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 자, 이제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1라운드에서 또 좀 미디어에서 좀 화제가 됐던 선수들은 4순위 루크 휴즈도 뽑혔어요. 네, 휴즈 형제. 맞습니다. 뉴저지 데블스가 이제 잭 휴즈에 이어서 루크 휴즈까지 데려가네요. 그죠? 그리고 그 머카 선수 동생도 아마 뽑혔을 겁니다. 좀 낮은 순위. 케일 머카 선수 동생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굳이 그런 형제를 제가 뭐 언급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휴즈 선수 사실은 아주 그 조금 높게 뽑혔어요. 조금 높게. 그러니까 5, 6순위 정도인데 조금 높게 뽑혔는데 이거는 뭐 사실 좀 취향 차이로 갈 수 있다. 좀 공격적인 수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선수도 뭐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드리면. 네. 근데 어쨌든 뭐 어쨌거나 뭐 형도 있고 지금 삼형제가 다 7순위, 1순위, 4순위 그 굉장히 NHL에서 미국 그 출신 유일하게 그거죠. 그 1라운드에 3형제가 다 뽑힌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좀 진귀한 기록을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1라운드에 3형제가 뽑힌. 지금 또 그 1순위의 원 파워, 2순위의 매슈 버니어스, 5순위의 켄트 존슨 선수도 콜럼버스 지명이 되는데 이 세 선수가 셋 다 미시건대 그렇죠. 출신이라는 네. 야, 같은 학교에서 5순위 안에 탑5에 3명을 배출하는 이런 또 미시건대로서는 또 경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최고죠. 5순위 안에 3명이면 이건 뭐 거의 싹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NCAA 쪽으로 조금 눈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CHL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 실현지지 못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물론 이 선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NHL 2021 신인 드래프트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280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박힘찬 PD와 함께하는 중대 발표, 중요한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힘찬 PD와 이번 시간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막 박힘찬 PD님이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비하인드넷에서 한 2년 네. 말이 없었죠? 시즌이 없어서 아시아리그 오늘 되게 오랜만에 좀 네. 네. 박힘찬 PD님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됐어요. 제가 막 중대 발표한다고 계속 예고를 드렸는데 저희 비하인드넷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오늘 골자입니다. 네, 지금 온더스포츠에서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가 비하인드넷이 전부라서 거의 유일하죠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비하인드넷의 제작되는 개편으로 봐주셔도 되고 비하인드넷 개편. 네. 근데 이제 주요 골자는 이제 온더스포츠 전체적인 개편이죠. 네. 새롭게 할 거 하고 또 이제 정리할 거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런 거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난 3월에 대면 킬러 웨일즈가 해체가 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부터 해서 현실적인 생각들까지 하던 와중에 결론은 내 거 하던 거나 잘하자. 네.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돼서 일단은 비하인드넷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이면은 좀 더 아이스하키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또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개편이나 온더스포츠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일단 비하인드넷이 제일 큰 저희 콘텐츠니까 그 개편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네.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비하인드넷 시작은 이제 국내 대회나 아시아 리그의 소식들이 그냥 저희가 전해드리면은 아무래도 인지도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NHL이나 KHL이나 좀 유명 인지도 높은 리그들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또 비교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묻어보내보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비하인드넷을 즐기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NHL 팬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시즌에 따라서 이 청취 수를 비교해 보면은 물론 아시아리그 팬분들이 50% 이상이긴 합니다. NHL보다 많긴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지금 6년 2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 해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의 양이라던가 정보의 양은 NHL이나 해외 리그 소식들이 더 많고 최근 2년 사이에는 그게 더 심해졌죠. 최근 몇 달간은 극도로 심해졌고. 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리그 시즌도 없어지고 올 시즌도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국내 대회도 좀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하고 연기 내지는 취소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소식을 전하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1년 넘게 동안은 주로 이제 NHL이나 해외 리그 소식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거 방향과 좀 달리 가고 있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이현석 기자님이나 김태범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정보 양만큼 뭔가 좀 더 소통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게 댓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보 전달을 오디오로만 전달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더 재미있게 하려면은 어차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비디오 매체를 좀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는 쓸 수 없겠지만 하다못해 스탯이라도 하다못해 경기 기록이라도 이런 데이터 부분들도 좀 제가 더 손을 써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NHL 파트를 좀 따로 분리를 해서요. 새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NHL 파트를 따로? 네.
그러면 그동안 사실 그 많은 NHL 팬분들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서 그런 좀 뭔가 요청도 있었고 맞습니다. 바람도 있었잖아요. 예, NHL만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 네, 시간 분량 네. 너무 적은 거 아니냐부터 해서 네. 매일 했으면 좋겠다도 있었고요. 네. 예, 분량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리그가 취소되고 없어지면서 해외 파트가 늘어서 너무 좋다 이런 네. 의견도 있으셨고요. 뭐 그런 걸 저희는 이미 네.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비하인더넷의 이 취지는 국내 대회, 네, 아시아 리그를 비롯한 국내 리그의 어떤 활성화, 네, 뭐 이런 걸 좀 같이 좀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국내 리그도 그렇죠. 이런 좀 바람으로 이제 NHL과 뭐 KHL을 비롯해서 이런 걸 좀 같이 좀 버무려서 얹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내 경기가 없으니 뭘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비하인더넷이 애초 그 취지인데 NHL 파트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평소 발해왔던 바람 그대로 새롭게 NHL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HL 팬분들이 좀 더 NHL에만 집중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NHL 전용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팟캐스트 형태로 그냥 오디오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매체의 장점을 적극 활용을 해서 네. 뭐 데이터나 스탯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버무려서 좀 볼만한 제 능력과 능력치를 끌어내서 볼만한 컨텐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CG라든지 뭐 좀 시각적인 그런 옵션들이 좀 많아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박김천 PD님 좀 바빠지겠는데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영상 쓰고 다 사와서 하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 그건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 2021-2022 시즌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 NHL인데 네.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도 늘어났고 경기 수도 이제 82경기 체제로 이미 뭐 다 발표가 됐죠. 그렇죠. 10월 12일에 이제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NHL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큰 또 새로운 시즌이 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온도스포츠에서는 새로운 NHL 전용 프로그램 새 컨텐츠가 출발하게 됩니다. 네, 아직 네. 타이틀은 못 정했는데요. 제목이요? 네,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굉장히 같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 되게 잘 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비하인드넷 정할 때는 쉽게 나왔는데 네. 또 새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 정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뭐 이현숙 기자님 뉴트럴존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뉴트럴존도 거. 진짜 좋은 타이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타이틀, 그런 느낌. 뭐 NHL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 이런 타이틀도 굉장히 좋은 타이틀인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머리가 잘 안 혹시 그 올라가요. 애청자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이제 NHL 단어를 곧바로 쓰기는 조금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괜히 노파심에 NHL이라는 말이 원래는- 제목에 들어가면 원래는 그런 것도 그 허가 받아야 됩니다. 쓰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쓰면은 진짜 뜬금없는 이유로 갑자기 내려가. 발목 잡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비하인더넷 아니면 뉴트럴전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 안에서 범주 안에서 좀 NHL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네. 주는 타이틀을 좀 고심해서 끝까지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곳이 이제 유료로 대여를 해서 녹음할 수 있는 시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좀 저희만의 공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간을 빌려서 대여를 해서 잡다 보면은 시간 잡기도 좀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고 네. 또 화면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따로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다채롭게 꾸며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네. 콘텐츠. 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참 실속이 없으셔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7월 마지막 주인데 일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8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공간 안에 뭐 가구나 아니면은 뭐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들여야 되고 뭐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면은 8월 중순 이후
늦어도 9월 초까지는 해서 스타트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개막 일단 10월 12일이니까 10월 중순에 개막이니까 못해도 한 달 전에는 프리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개막 전에 또 할 이야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디비전 하나씩만 해도 한 달 전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늦어도 단축 시즌 끝나고 이제 풀 시즌 들어가기 앞서서 각 팀들이 미친 듯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식들을 다 다루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또 대체제가 나왔잖아요. 뉴트롤전이라는 그 채널에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소식들이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정화되고 시각적으로 자료를 포함을 해서 막 일주일에 한두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리뷰 내지는 뭐 경기에 대한 리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메인 전체적인 NHL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면은 뉴트롤전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 거기에 좀 다이제스트가 필요하다. 요약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로 신설되는 NHL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둘 다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최대한 안 겹치게 그런 거 원래 저는 항상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겹칠 수가 없는 게 다 아시잖아요. 안 겹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또 방송으로 할 때는 정리가 필요하죠. 저는 최대한 좀 다른 시각을 짚어드리려고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미묘하게 좀 다르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스트리밍조차.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안 그러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매체나 아니면 채널 특성상 이게 좀 더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범용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시각차나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제 방송 포맷이고 더 이쁘게 이쪽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안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정돈된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NHL 전용 프로그램 8월 중순에 그 시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NHL만의 좀 더 정화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찾아뵐 것을 예고 드립니다. NHL 팬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9년째 온도스포츠를 하면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기획 단계에서 무너진 경우도 있고 또 준비하다 엎어진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 상에서만 멈춘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런칭이 돼서 팬분들 앞에 보여진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버려지지 않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크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왕이면 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많이 기다려 좋겠습니다. 주시고 뭐 잠시 한 8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잠시 또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이 좀 있겠지만 뭐 기다리신 만큼의 어떤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뉴트롤전 방문하셔서 같이 스트리밍 즐겨주시면 또 좋고요. 그러면 비하인더넷 지금 오늘 280회인데 저희 6년 넘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종료예요? 폐지예요? 어떻게 아니죠. 돼요? 국내 리그나 대회가 없다고 해서 이야기거리가 없다고 해서 그럼 할 얘기 없으니까 폐지 이건 아니고요. 원래 취지로 돌아가려고 해요. 비하인더넷은. 그래서 국내 대회나 뭐 아시아 리그를 좀 더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가 했었던 뭔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게스트를 모셔서 또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런 컨셉을 갖고 이어가려고 하고요. 비하인더넷은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팟캐스트 느낌으로. 그래서 뭐 주제 선정 아니면 게스트 초청 그런 내용들로 해서 토크 위주로 가려고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때 시간대를 맞출 수가 있다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토론이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하인더넷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국내 경기, 뭐 대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은 뭐 선수분들이나 아니면은 하키 쪽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또 관계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점점 괴리감이 심해진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 포지션은 각 역할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 뵙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각각의 그룹 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생각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고 뭐 경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나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들이 공유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저희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비하인드넷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비하인드넷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저희 온더스포츠에서 제작하는 이제 주요 콘텐츠는 이제 NHL 전용 새 프로그램, 네, 그리고 뭐 비하인드넷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네. 뭐 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비하인드넷은 이제 약간 토크 형식의 프로그램이나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직접적인 아이스하키 관련된 주제로 가는 거는 경기 외에는 없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뭔가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경복고에서 코치 생활하고 있는 오광식 해설위원하고 온더스포츠의 오광식 해설위원, 네, 경복고의 오광식 코치, 네,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아이스하키에 입문하고 싶은 아니면 좀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아이스하키 입문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NHL 프로그램 뭐 매주 갈 거고, 예, 비하인드넷 해야 되고, 비하인드넷에서 이거 또 해야 되고. 주제 하나 정해놓고 2주치 분량을 뽑아야죠. 근데 지금 본업은 따로 계시고. 예, 지금 본업이 다 취소가 됐다니까요. 7월달 저희 3주치 일정이 다 날라가서요.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키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없었고요. 네, 다른 거. 근데 좀 걱정이네요. 전 스케줄이 혼자 예, 다 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10주 전까지는 어떻게 버텨보자. 뭔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주머니 털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광식 코치가 좀 아이디어를 낸 부분도 있었고 저도 그 전부터 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뭐 링크장 대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때마침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럼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가 좀 빨리 급격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 좀 하키 코칭 프로그램, 하키 배워보는 프로그램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를 진짜 기초부터 네. 배울 수 있는 스케이트 뭐 골라야 네. 되는지 뭐 어떻게 신었고 어떻게 끈을 묶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실제로 얼음 위에서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스케이트가 나갈 수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링크장 알아보고 있고요. 예. 이게 풀링크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링크 위주로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고 혹시나 좀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링크장 운영하고 있다. 협찬 가능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광식 경복고 코치와 함께하는 일단 하키 레슨 프로그램 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박김재 PD님이 이런 레슨 프로그램 사실 종목은 다르긴 한데 하고 계시잖아요. 네, 레슬링 프로그램을 7월에 오픈을 해서 채널까지 오픈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죠. 레슬링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요즘에? 네, 더 레슬링이라는 채널이고요. 전 국가대표 최한호 선수를 중점으로 해서 최현호 호브라더스가 진행하고 있는 레슬링을 배워보는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레슬링이야? 아니 지금 아이스하키 하기도 바쁜데 예라고 하시는 레슬링까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최한호 코치를 저희 아이스하키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스하키를 하신다고요? 네 아이스하키 동호회 아.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도 레슬링이 이제 아이스하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대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채널이나 이런 컨텐츠가 많이 미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기하다가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도움만 드리려고 했으나 또 하다 보니까 레슬링이 또 자체만의 갖고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지금 3회차 분량까지 올라왔고 요즘에 되게 그 박준현 PD님 되게 신나서 아주 그냥 의욕적으로 하시는 어, 것 같이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또 실제로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차이가 크긴 한데 또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아이스하키와는 또 다른 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슬링 관심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본 베이스가 싸움의 되는 끝판왕은 레슬링이다라는 이런 점 얘기가 네, 있어서 그리고 모든 기술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네. 것들이 또 레슬링 기술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전 구체적인- 레슬링 선수신데 네.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참 이채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같이 또 콜라보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노느니 뭐라도 해야자 이런 느낌의 지금 그러고 있고 8월달, 네. 9월달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열심히 사비 털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새로운 컨텐츠도 이렇게 나오고 뭐 되게 좋긴 한데 기대도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또 기다리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거 즐기시면서 또 더 좋아지실 분들 상상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상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또 새로 벌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 최근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국내 대회의 이 중단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마냥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네요. 저는 네, 근데 지금 현재도 또 그런- 4단계 중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넉넉고 있기에는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넉넉고 있을지언정 우리만이라도 좀 움직여보자 이런 느낌으로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움직여 보겠습니까? 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비하인드 네지나 온더스포츠 시작할 때 네. 6년 전, 9년 전 생각이 많이 나고 있고 그때는 돈은 많이 안 들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많이 돈이 들고 있는데 벌어둔 돈 이렇게 까먹으면서 또 인심을 얻으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대놓고 도움 요청 한번 하시죠. 이게 뭐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네. 말만 들어도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게 실현 싶은데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좀 이걸 어떻게 하고 다 있고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돈인데 언제나 저희 후원 창고와 광고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거 쉴디폼 광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돈 받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고 홍보해 드릴 수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금액적인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링크장 대관이라던가 이게 더 크네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좀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메일이나 연락처나 아니면 댓글이나 등등등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즐겁게 이 아이스하키와 저희 컨텐츠를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후원과 뭐 광고 대놓고 하는 게 저희 9년 하면서 최근에 되게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부탁
9회 막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가 봅니다. 그러게요. 나이도 먹고. 네. 예.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들 힘드실 텐데, 예. 그렇다라는 소식을 네. 이 280회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마리아 뭐 후원해 주세요, 광고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예. 굳이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는 좋아요 아니면 뭐 댓글이라도 좋은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면은 네. 그게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네.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댓글 언제 올라오나. 예. 그래서 이따금 한 번씩 올라오면은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하트를 눌러드리고 하고 있는데, 네. 예.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네. 좋게. 비하인드는 280회였습니다. 281회부터는 좀 달라질 비하인드 넷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고요. 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8월 중순 정도로 일단 새로운 NHL 전용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0회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와 이현석 기자,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